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참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라든지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마도 또 사회과학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더 치밀하게 대안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철학을 한 입장이니까 항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이 출발한다는 자체, 물음이 있고 그 스스로 묻는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이렇게 앞서가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수동적인 어떤 이 패턴들이 한국 교육을 상당히 지배해 왔다고 봅니다. 뭐 일례를 들면 저는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자가 피교육자한테 자꾸만 답을 전하려고 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고 또 피교육자는 그 답을 빨리 푸는 법을 배우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지 저게 답인가라고 물어보는 거 그리고 왜 꼭 저게 답이어야 되지? 그 답이라고 하더라도 저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이런 데 대한 근본 물음의 어떤 그 선상에서 출발을 좀 해주면 이게 더 성숙된 어떤 사고가 올라와서 더 실천적인 역할도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는 좀 그런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치 문제나 분권 문제도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법률 행정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저한테는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인간이 살아가며 자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분권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중함이란 어떤 그 생각이 없으면 뭐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왜 분권을 요구하고 왜 자치를 요구하며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왜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좀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고민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온 자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다니면서 조금씩 바꾸는데요. 오늘 이 강의에서 처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미래란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게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었고 양희성 선생님이 옮겨 책인데 중앙북수에서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호지라는 사람은 서양인이고요. 언어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 티베트 이쪽 그죠? 히말라야 쪽에 이 인도 쪽과 중국 쪽과 유럽 쪽이 접경하고 있는 이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 라다크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라다크의 어떤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러 왔다가 라다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다크에서 아예 이제 머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라다크가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이 소위 말해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소중한 정신과 전통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라다크를 살려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옛날 라다크를 그냥 그대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 근대화되는 새로운 흐름과 원래 갖고 있던 소중했던 라다크의 전통을 어떻게 재종합해서 새로운 라다크를 만들 것인가가 그래서 이 자치, 마을 자치라든지 이런 지역 자치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안 읽고 가면 좀 그렇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썼던 구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위대한 유럽에는 자유의 나라들이 번성하고 있지요. 물질의 풍요와 산업과 기술 모두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세속의 기쁨이 더 크고 분수한 생활도 더 많겠지요. 과학도 문학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더 많이 변하고 있겠지요. 이곳에 사는 우리에게 진보는 없어도 이 라다크를 말하는 겁니다. 진보는 없어도 우리에겐 기쁘고 평온한 마음이 있어요. 어때요? 스님들 마음이 이 시내에 사시면서 평온합니까? 평온하시면 참 행복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기술이 발전돼서 도시가 이렇게 복잡한데요. 그런데 마음은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제 라마성, 이제 비구니성도 나오고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라다크와 티베트로 우리가 하는 말은 자애로운 라마 스님들의 말씀이에요. 이 책의 앞에 보면은 사실 이 달라이 라마 그분의 인사말이 이 책의 앞에 서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마 스님들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찬 보배 같은 말이죠.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그게 숭고한 의미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재물은 많은 사람이라도 쾌락이 차고 넘치더라도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겠지요. 요즘 제가 학교에서 상상과 철학 상담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좀 이제 조금 나이를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점차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좀 치유를 하는데 제가 도움을 줄까 이래서 한 5, 6년 전부터 이 필라소피컬 카운슬링, 철학 상담에 깊이 제가 연구를 하고 대학사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철학 상담 처음으로 제가 강의하지 않았나 싶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을 아침에 제가 또 전공 과목으로 상상과 철학 상담이라는 걸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고 세상을 시작할 때 내일 죽는다면 난 오늘 뭘 할 것인가를 물어보라. 저는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산다는 건 이미 죽어가는 것이다.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마냥 살 것처럼. 그게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라다크인들은 그래서 죽음이 다 오고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늘 무소유의 삶을 그들 속에서는 꾸리고 있었죠. 저는 시골에서 사는 아주 촌뜨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동네에 살 때 보면은 겨울녘에 오면 이렇게 고구마 이제 가을녘에 거두들인 거 말이죠. 그거 이렇게 삶으면 또 옆집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서 나눠 먹고, 제사 지내면 제사밥 가서 나눠 먹고, 그죠? 여름날 어디 옆집에 뭐 이렇게 오이 열렸거나 참외 열렸으면 따먹어도 누가 뭘 하지 않고, 요즘 잡아가죠? 막 고발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낙동강변에 그 고무신, 검은 고무신 제가 신고 학교 다녔거든요. 그 신발버스가 강물을 퍼먹었어요. 전혀 문제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돼버렸고, 옆에 있는 참외는 따먹으면 큰일 나고, 그죠? 옆집에 도둑놈 들을까봐 그냥 문고리 잠그고,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 뉴스에 저는 못 들었는데요. 정말 이 세상, 우리 사회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50대가 고독사를 했다며요. 70대, 80대 어르신도 아니고. 도대체 어찌자는 겁니까, 이거? 옆에 계신 어르신이 돌아가셨는지, 끼니를 굶고 굶고 계신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점점 스며들고 있다 보면, 라다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둠을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수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것들이 깨져 나가면서 인간들이 이기적이 돼가고 계산적이 돼가면서
관광지도 개발되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지를 잘 분석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 죽음이 찾아가 그 순간에 자신이 행했던 것들 말고는 한 조각의 재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중에 망상이 남을 것이고 이해가 말을 넘어서 못하는 한 말만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이제는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해요. 오래지 않아 알게 될 거예요. 아이고 저보고 아마 저분이 불교 신자인가 절에 나가시나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요. 한때는 이런 수도자의 꿈도 꾸었던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종교 어느 종교든 그런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늘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참 겸손하게 사는 게 그게 뭐 종교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라고. 근데 이런 어떤 말을 제가 시작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 오늘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디 있죠, 간디. 간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랬습니다. 도시는 말을 먹고 자란다. 말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말은 사라지고 도시만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사라지면서 이웃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죽고 도시가 큰다는 것은 이웃이 자꾸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면은 대구도 그래도 뭐 서울 사람들은 대구를 시골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골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돼서 대구에 살게 됐는데 처음에 진짜 대구 가니까 너무 한적하고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더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학회가 자꾸 열리니까 서울 오잖아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철 타고 이렇게 갔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대구로 갔을 때 서울이 그리웠어요. 가끔씩 저녁 되면 서울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서울로 가보면 여기에 인간이 어떻게 사나 싶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기도 안 좋고 막 너무 붐비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아마 이제 직장 다니는 오래돼서 퇴직하신 스님들 보시면은 다 그 사모님 모시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고향 가자. 어디 시골 가서 텃밭을 가꾸고 막 물 흐르고 그죠? 맑은 공기 있는 곳에 살자 그러는데 사모님 안 가시려고 그러죠. 뭐 백화점 있고 이 주변에 그거 왜 갔냐고. 그래서 아직 혼자 내려가 있는 경우들도 가끔씩 제가 지리산 가보면 만나요. 어쨌든 왜 그러겠어요? 사람에 지친 거죠. 사람에 시들리고 지쳐서 좀 그래도 물은 안 쏘길 것 같고 그죠? 하늘에 별은 안 쏘길 것 같고 그래서 바람 소리를 친구 삼아서 물을 친구 삼아서 그냥 그렇게 살면 이래 경쟁 안 해도 되고 누구랑 막 이렇게 막 애달프게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냥 사람 없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호지 이분이 아마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에 저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시급한 게 뭐냐? 세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닫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닫았는데 도시가 지방을 잡아먹어 버렸고 또 남성이 여성을 요즘은 또 저런 말하면 아니에요 선생님 요즘은 여성이 남성 잡아먹고 있어요. 뭐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어쨌든 뭐 이렇게 중심이 균형을 못 잡고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자꾸만 버려지고 그죠? 아마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런 일들도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지면 저는 이게 무식한 과학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높은 자꾸 건물을 지으면 그 땅에 하중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집안이 일그러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그게 과학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골고루 땅에 고통을 줘야 되는데 한쪽에만 누르니까 이게 땅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요. 여하튼 간에 우리들은 이런 인간이 만드는 문화적 세계와 원래적인 자연사회에서 엄청난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고
사실 어제 포항에 그런 지진이 좀 났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경주나 그 포항 주변이 핵발전소가 잔뜩 있습니다. 그게 터지는 순간, 아이고, 보십시오. 어제 포항에서 터진 게 서울에서 느껴졌죠? 그렇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아마 했을 때는 별로 못 느꼈을 거예요. 그거는 발원지가 바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제는 육지에서 그게 발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하나 터져버리고 나면 이게 뭐, 나만, 이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문화가, 우리가 오히려 죽어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장작 루소라는 사람이 에미라 책을 쓸 때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있으면 이미 악은 시작되었다라고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제가 이제 본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자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 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상황을 시대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또 한국의 역사 쪽에서 한번 두루두루 조명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지. 그래서 그분의 몇 마디 말씀만 듣고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만 봐야 될 게 아니고 왜 오늘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역사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단이 되고 그 진단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거기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분권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할 때는 과거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돌아가서 그 과거적인 고찰을 한국사적인 측면하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잠시 해볼까 그래요.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뭐 너무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어도 도시가 본격적으로 탄생하고 오늘날 우리가 도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아마 근대 도시에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근대는 이미 자연에서부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시대가 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시대로 들어왔던 거죠. 그 전까지는 자연에 물들어오고 빌고 자연 앞에 우리가 경배를 올렸던 시대니까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공격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볼 때 이 근대가 아마 이 중심이 시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 지금 써놨는데 근대는 보통 특징이 시장국가란 말을 씁니다. 우리는 다 국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우리한테 뭘 해주길 바랍니까? 사실은 뭐 지난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그렇게 불행한 또 상황이 와버렸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참 아픈 부분이고 세계인들 앞에 참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참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면 영광스럽게 남은 생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자꾸 이렇게 이런 참 우리 역사 속에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과거 정권의 어떤 지도자를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을 때는 도덕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뭐냐면 나라를 도덕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과제였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국가로 갈수록 뭐냐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욕망만 추구하고 짐승만 돼가는 이 백성들을 인간이 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그 어떤 사건을 언젠가는 경험해야 되고 늘 우리가 질병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죽었어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인도하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전통사회로 돌아가면 국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내세에서까지도 행복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없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전통국가였습니다. 우리 유교국가, 불교국가, 서양의 기독국가 다 이런 국가들이 뭐냐면
이 종교적인 뭡니까? 부분들을 가지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까지도 국가가 맡았어요. 그래서 서구 중세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종교국가 아닙니까? 스님들 가끔 이제 이게 해외 여행을 가실 때가 있어서 서양을 나가보시면 유럽 특히 가보면 다 성당 가보잖아요. 전부 거기가 옛날 중세의 종교 중심의 국가의 어떤 유물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면 어떻게 불교 절에 가보거나 아니면 서원에 가보거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볼 때 과거의 국가는 도덕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거나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인간을 정말 인격적인 존재, 나아가서 정말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해왔던 건데 왜 근대에 와서 국가가 그런 역할을 중심에 두지 않고 시장에 중심을 두었는가? 우리가 중세 때까지 가장 뭐랄까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에서도 선비사자가 맨 위에 있고 농공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은 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 천민 취급을 당하죠. 여기 계신 스님들 중 누가 천민 취급 받으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죠? 이게 종교가 지배했던 사회에서 쌍놈 취급당하고 소인배 취급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제되고 소외되고 그죠? 억압당하니까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도 인간에다 소리를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종교가 누구를 위한 건지를 보니까 귀족들을 위한 종교였다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게 되는 거죠. 유교가 누구를 위한 유교냐? 기독교가 누구를 위한 기독교냐? 사실 원래 정신은 종교 정신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진짜 진정한 종교의 정신이죠. 근데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잘못 이용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와 권력이 부당하게 붙은 것들을 이걸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걸 끊는 데에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자들이 상인들이고 그 상인들이 뭡니까? 이걸 끊는 작업을 하면서 종교교육을 하게 된 거죠. 루터와 칼뱅이 종교교육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 뭡니까?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도덕적으로 사는 거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고 사실 넉넉해야 남한테 좋은 일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 활동이 도덕적 활동하고 꼭 대립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근대사고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경제적 활동하던 것들이 인정 못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인정을 받고 싶은 이 굉장히 강한 소망이 표현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시장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직자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 성당이나 교회나 무슨 뭐 절이나 이런 성지겠지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요? 성전 중심의 도시에서 시장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요. 도시 행태가. 이런 시장 중심의 도시가 되면서 이 시장 중심의 도시에서 시장에 돈을 가진 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뭐냐면 정치가 이제 구축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자유주의죠. 근대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때 자유주의는 결국 뭡니까? 나 개인이 내가 능력껏 많이 이렇게 생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사회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명령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주의나 경제적인 자본주의는 뭐예요? 결국은 시장을 나와서 억눌리던 자들이 상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만들어진 사회 구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시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다국적 기업 시대죠. 다국적 기업 시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국가보다도 더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시장이 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풀을 축적했으면 국가 밖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시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현대는 그야말로 경계를 넘어서, 영토를 넘어서, 노마드라는 말 자체는 저건 잘 알다시피 현대 철학자 들레즈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뭐 그런 인물은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우리말 번역은 유목입니다. 유목. 예. 끊임없이 유목민들 있잖아요. 그죠? 정착에 살지 않고 경계를 넘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디든지 넘어가는 시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상 삼성이란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 존재하잖아요. 이 삼성이란 큰 기업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게 뭐 그냥 소박한 생각입니다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뭐냐면 삼성은 이미 국가를 초월한 기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삼성의 정보력이 국가의 정보력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국가를 초월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인터넷망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물리적인 망은 온라인을 통해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요. 물론 이제 그 온라인 어떤 자기들의 방어 체계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다른 국가 영토로 경계로 뚫고 들어가는 속도도 빠르고 더 용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실은 뭐냐면 자본이 이윤을 정대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지 장벽을 허물라고 드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그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탈리아 사상가인데 한번 이 책도 조금 난이도 있는 책을 읽어보고 싶으면요. 이 중에 좀 이 그럼 또 관심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사상가이기도 한 그 네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쓴 엠파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국으로. 근데 그걸 보시면 이 다국적 기업이 국가들에게 어떤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이렇게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책에 가깝죠. 그래서 한번 세계 정세의 흐름을 분석해 보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과거의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 돼서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뭡니까? 국가라는 모습을 띠지 않으면서 세계를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엠파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국가주의, 민족주의, 민족을 위해서 뭐 내가 지금 여기 아마 여기 시흥뿐만 아니라 이 부천 이런 지역들 보면은 부천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 동남아라든지 다른 국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단일 민족이 되기는 지금 이제 점점 어려져가는 막 섞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이 대한민국 오기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너무 이게 정말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이거 한국 사람들하고 살면 나도 행복하겠다 해서 여기에 가 있는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건가요? 막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죠? 아마 경제적으로 뭔가 많은 걸 그죠? 우리가 옛날에 뭐 이민 가가지고 그죠? 뭐 세탁소 하고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처럼 그들도 여기 와서 아마 돈 벌러 오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자본이 국가를 뛰어넘어서 막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야 이윤을 나도 그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속도만큼 인간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섞이는 거죠. 인종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탈국가 탈민족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나면 로컬 토포스라 할 때 지역적 장소, 토포스는 장소란 뜻입니다. 지역적 장소가 상실돼 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이 나라를 떠나가 다른 나라로 가고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뭡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그 고향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는
장소를 상실하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이 공간 개념과 장소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장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묻어 있고요. 추억이 묻어 있고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자리. 그걸 우리가 보통 장소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냥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 아파트 또 새로 지면 어디 가서 또 분양 하나 받아가 딱 당첨되면은 그게 이웃이 없든 막 돈 오른다 그러니까 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공간에 돈은 많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역사도 없어. 내가 살은 흔적도 없어. 추억도 없어. 우리는 계속 뭐 돈을 찾아서 내가 기억을 남겼던 곳을 떠나가는. 그래서 기억을 나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나누면 스님이 저하고 친구가 되는데 스님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기억을 제가 좀 알아야 스님한테 이렇게 예의도 갖추고 스님 그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되고 참 뭐 이렇게 여러 사연도 이야기해보고 그런 게 있는데 사연을 나눌 수 있는 기억을 공유한 게 있어야 사연을 나누지.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토포스가 상실돼 간다는 말을 아마 스님들 그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유토피아. 그게 에오토포스의 에오와 토포스의 붙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포스가 장소인데 장소가 없어지는 걸 유토피아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유토피아를 추구할까요? 장소가 없는 세상을 왜 찾아갈까요? 여기서 스님들 제 오늘 이야기만 들어도 이 자치 있는 거는 다르게 행정 제도 하시는 분 오시면 들으면 되니까 요것만 아시도 제 강의 오늘 다 했다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소는 반드시 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자, 선생님들 저도 요즘 막 손에 하얀 반점이 생겨나요. 갑상선 항진증이 왔어요. 남성들은 잘 안 오는데 저는 예민한가 봐요. 항진증이 와가지고 한동안 계속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열이 나고 이러면 확 달아오르는데. 예.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은 나에게 자꾸 피로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고 몸은 저에게 아픈 걸 자꾸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몸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없으면 아픈 걸 못 느낄 거고 그죠? 몸이 없으면 또 죽음도 없겠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탈출하는 것이 한경지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러면 몸이 자리한 곳이 장소죠. 그렇잖아요. 몸이 머무는 곳이 장소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프죠. 그 장소는 몸이 있기 때문에 죽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떠나면 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죽음이 기다리는 장소, 아픔이 기다리는 이 장소를 떠나서 이런 죽음과 아픔이 없는 세계를 찾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죠. 그죠? 그래서 그 장소로 가려는데 인간의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극락에, 천국에 저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통해서 장소를 초월하고 몸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세계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소를 벗어나는 또 한 가지 방식이죠. 이게 바로 전통사회의 특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장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장소를 개조하는 겁니다. 제 몸도 개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장기도 갈아 끼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지 않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 인간이 능력이 없었을 때는 장소를 기도해가지고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과 질병이라는 이 슬픔을 벗어나는 방식을 택했는데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과학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장소를 개조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장소에서 제일 우리가 갈망하는 존재는 신이죠. 뒤에 장소에서 제일 갈망하는 건 뭐예요?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것 속에 신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나 어떤 성전에 가면은 신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추구가 있다면, 근대는 시장국가라 했죠. 그죠? 그죠? 과학기술을 가지고 물건 만들어 시장에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시장에 갖고서 팔죠? 팔아서 뭘 가져가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시장이 중심이 된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다 돈님 만나려고 정신이 없어요. 돈님 만나러 간다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이제 돈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하고 돈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님 비슷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여기 저 광명시 좀 자주 불러주세요. 참 진짜 대단하시네. 이게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장소에 몸을 갖고 사는 데서 멀리 계시고, 돈님도 좀처럼 내가 잘 안 만나져요. 웬만큼 노래 가가지고 돈님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도 개별자들, 죽고 태어나는 이 개별자들이 몸이 있는 이 장소 안에 있지 않으시고, 돈님도 이 물건, 저 물건 있는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농사를 지으시고 저도 농사를 짓는데 제가 참외를 재배했어요. 선생님은 오이를 재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원래 참외 농사가 잘 돼가 많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참외 좀 드릴 테니 오이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난 참외 맛이 없어 안 먹어. 그럼 참외랑 안 바꿀래. 근데 난 오이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그래 이제 어르신이 착하시니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럴 때 돈을 가져가면 바꿔줘요. 돈을 가져가면. 그 이게 보면은 이제 마르크스가 쓴 작품 중에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화폐하고 물건의 관계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예. 물건은 특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특수적인 것만 바꿀 수 있는 게, 선생님이 제가 참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오이가 먹고 싶어서 이쪽으로 갔더니 막 입으로 참외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바꾸자. 그래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폐는 아무 데나 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는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고, 물건은 특수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란 초월자나 신이라는 초월자나 화폐라는 이 존재나 공통점은 뭐예요?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근데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이에요. 사실 지금 내가 배고플 때 오이를 먹어야 되는데 화폐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막 아프고 너무 불안할 때 하느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 좋겠는데 멀리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개별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야 만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비유하면 초월자를 신을 찾아갔던 세계에서도 마치 이 종교를 잘못 가지면 어르신이 아프신데 저는 막 굉장히 어떤 A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르신이 지금 아파서 뭐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가서 좀 이렇게 음식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돌봐드리면 좋은데 저는 거기 가서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스님이 이렇게 힘들면 조금 좀 좋은 걸 좀 드실 만한 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데 돈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대자를 찾아가든 돈님을 찾아가든 그 속에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도시는
돈님 때문에 이웃이 없고, 과거 도시는 절대자 때문에 계급이 생겨가지고 이웃이 없어.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데서 제대로 이웃이 마련됐다는 것이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고 빈곤했다는 거예요. 자, 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들끼리 손잡고 같이 어려운 거 나누고 그게 자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볼 때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요 오프라인에서 어디로 왔어요? 온라인으로 왔거든. 그죠?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 보면 뭐냐면 점점점 장소에서 멀어져 버려요. 장소에서. 도시로 하면 시골의 마을에서 도시로 하면 들어오면 이웃이 조금 더 사라져 버렸고 또 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또 이웃이 좀 더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온라인에서 접속하는 시간하고 오프라인에 사람 얼굴 보며 사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현대인들은 점점 온라인으로 더 시간이 뺏기죠. 안 그런가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낮에 업무 볼 때 컴퓨터 앞에 맨날 앉아가지고 그 뭐 행정 기한 용지 쓰고 보고서 쓰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도 조금 쉬어서 또 핸드폰 보고. 그렇게 되니까 가상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인간을 못 만나고 실제 이웃을 못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옆에 누가 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 혼자 타야 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제 수업을 들은데 보면은 제 과목은 이상하게도 우리 학교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제가 한 학기 끝날 때가 보면은 다른 과에서 온 친구들끼리 서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안 해요. 한 학기 내내 남남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 살 때는 늘 인사하면서 식사 못 하실까 식사하셨냐고 묻고 말이야.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학기는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돌려 앉아가지고 서로 좀 손을 잡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라랬어. 어떤 느낌이 오는지. 가족에 돌아가도 말입니다. 우리 쳐다보고 이렇게 좀 이게 맛있다 좀 먹어봐라. 오늘 뭐 밖에 나와서 힘든 일 없었어? 나 참 오늘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좀 힘이 든데. 야, 너 공부하면 힘 안 드니? 어때? 살기 힘들지? 아버지도 힘든데.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밥만 먹고는 아니면 TV 쳐다보고 핸드폰 보면 밥 먹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익명적이고 간접적이고 몸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이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를 불안한 사회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사회는 사실은 현대 사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오기 전에 어디 있었나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네, 어머님 뱃속에 있었는데 어머님 그 뱃속에 우리가 있었던 곳이 자궁입니다. 그죠? 자궁이란 단어가 라틴 말에서 히스테리아라고 합니다. 히스테리아. 예, 히스테리아. H-Y-S-T-E-R-I-A. 히스테리아라고 합니다. 여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궁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히스테리 증세로 그 의미가 넘어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조금만 보면 쉬워질 겁니다. 자, 어머님 자궁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배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먹을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어머님 퇴출을 통해서 내가 먹을 게 쭉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애써 바깥 세계에 나가서 누구랑 막 경쟁하면서 얻어와야 될 그런 고통이 없어요. 또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머니 자궁벽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낯선 존재가 침입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양식이 그냥 들어오죠. 모든 이방인자들의 침입을 막아주죠. 그러니까 그게 고향이죠. 근데 이 인간의 운명이 참 슬픈 일인 거예요. 10개월 되니까 그냥 잘라버리네. 그리고 나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고향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야 되는, 이 자궁으로부터 퇴출을 당하는 이 슬픈 삶의 조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나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낯설어. 선생님들 밤길 걷다가 가로등도 그 어둑하고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툭툭 들리면 무섭죠? 낯서니까 그 소리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낯선 세계를 만나버리는데 이게 바람도 불고 공기도 막 찼고 어떤 날은 이렇게 열매를 따보는데 배가 아프고 막 서방천지가 이게 뭔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세상 오자마자 불안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디로요? 자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이가 막 울 때 젖을 먹여서 가슴을 안고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 아이가 잠이 듭니다. 왜? 자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 낯설 때 오는 이 불안은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늘 이렇게 잘 보호해 주셨던 기억이 아마 어떤 자식들한테도 되게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어머니 자연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열매를 따먹는데 배가 아프다. 곡식을 씨앗을 뿌려가지고 수확을 얻었는데 막 가뭄이 막 뜨뜻 땅이 갈라져 버린다. 먹을 건 점점 먹고 먹는 마다 배가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엄마처럼 퇴출해 양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을 어머님처럼 생각하면서 엄마 젖 주세요 하고 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 시골에서 산님한테 빌고 강님한테 빌고요. 시골 마을 언저리에 있는 큰 나무님한테 빌고. 그러니까 많은 이 자연물들이 다 어머님처럼 빌어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랬었죠. 근데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빌었는데 좀 주시면 될 텐데 어떨 때는 주드리면 어떨 때는 안 주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땅이 갈라지는 원인을 밝힐 수가 있고 내가 배가 열매를 먹어서 왜 아픈지를 원인을 알 수 있으면 내가 그걸 해결하게 내 힘을 해결하겠는데 아직도 내 머리가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왜 저렇게 배가 아픈지 왜 저렇게 땅이 갈라지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한테 빌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스님한테 뭐 도움을 청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능력으로 설 능력이 안 되면 더 능력이 좋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안 그런가요? 제 스스로 아직 설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자연이라는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자연을 창조한 분을 찾아가야지. 여기서 바로 고대 자연 중심의 문화에서 중세 자연을 창조한 신의 중심 문화로 옮겨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연을 창조한 분한테 기도를 올리든 자연한테 기도를 올리든 어쨌든 이 양상 속에서 뭐가 존재합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삶 속에 뭐가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작동하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안에 작동하는 불안이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이 분리불안은 그분한테 분리되면 내가 큰일 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리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이 날 버리면 큰일 나고 신께서 나를 버리면 큰일 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올려서 그분이 저를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자, 이런
삶 속에 인간이,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인간들이 살았던 삶의 양 속에는 분리불안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분리될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분리불안이 심하면은 어떤가요? 나를 그분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님한테 잘 보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착해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분리불안이 심하게 되면은 강박증이 옵니다. 결벽증도 심하고요. 이게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학증까지 옵니다. 뭐냐면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왜? 우리들 주변에 착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든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겁이 나서 모두한테 착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한테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근대인들은 뭐예요? 나 이제 그만 착하게 살래. 난 내 거 내놓으라. 내놓으라. 그래서 나는 내 머리 써가지고 내가 한번 개척해봐야 되겠다. 과학기술. 그죠? 내 거, 소유권. 내 권리, 인권. 이러면서 근대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이 도시, 이 시장 중심 도시가 생기고 시장이 들어서 내 거 챙기고, 막 내 거 내놓으라고 막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돼요. 이때부터는 난 아무도 안 믿을래. 난 내 혼자 설 거야. 사실 살면서 누구나 뭐냐면 어디에 기대고 살다가 그로부터 절망을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잖아요. 어떤 A랑 B는 부부나 B랑 부부가 서로 살다가 한쪽에서 뭡니까? 배신을 하게 되면 다시는 안 믿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대사회 중세에서 종교 중심에서는 믿음이 중요했잖아요. 시장에서는 뭐가 중요해? 의심을 잘해야 살아요. 의심을 잘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잘하고 의심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들어오니까 시장이 중심이 되니까 서로 의심하며 살고 서로 계산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 누구하고 이제 하나 되는 거 싫어. 끊임없이 경쟁하고 의심하며 감시하고 이런 이제 소위 상황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의심할 능력이 또 있고 내가 경쟁할 능력이 있으면 거기서 견디는데, 그죠? 그러지 못하면 힘이 들겠죠. 시장은 굉장히 야누스, 다 이중적이죠. 예. 어떤 사람이 시장을 좋아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장을 좋아해요. 시장이 싫은 사람은 누구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 연봉제였거든요. 자, 호봉제였기 때문에 해가 오르면 한 호봉씩 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대학도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연봉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오는 과정에 새로운 어떤 젊은 친구들하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연봉제 사장 쪽에서는 아니 뭐 별로 뭐 업적도 안 내고 노력도 안 하는데 뭐 돈을 적게 받다니 맞지. 업적 많이 해서 많이 가지 맞지. 연봉제 합시다. 아, 그거 비인간적이잖아. 그거 좀 나이 든 사람 좀 외우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게 맞지. 더군다나 교육계에서 이 시장도 아닌데. 근데 사회가 그렇게 봅니까? 대학은 뭔데? 시장에 안 나오나? 나와라. 근데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서로 뭡니까? 능력 게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약점이 뭡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능력 있어도 노예면 대접 못 받아요. 근데는 능력만 있으면 내가 뻗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능력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능력 경쟁을 하면서 힘이 든 존재들이 생겨나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능력 경쟁 안 할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 다 끊어버려요. 관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포기 사회로 가는 거예요. 3포, 5포, 9포. 그리고 여기서 혼자 사는 존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싱글 식당. 네. 요즘 뭐
노인분들도 싱글이 많지만 젊은 친구들도 싱글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이 심하면은 뭡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뭐예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들어온 것이 다시 자, 자기 속으로 들어오다 보면 자기하고 놀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자기하고 놀다 보면은 현실적인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못 맺으니까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자기가 노니까 자기 안에 자기는 어떤 자기겠어요? 상상된 자기가 상상된 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존재는 힘이 든데 자기 안에 자기가 만든 존재는 자기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존재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하고 노는데 제일 좋은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자본가는 뭐예요? 요즘 인간들 보니까 자기하고 노는 거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장사가 되려면 좋아하는 것들 팔아먹어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좋아하는 놀이가 도움이 되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또 그걸 사요. 그래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점점 자기랑 놀아요. 이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한테 이렇게 뭐예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침에 나올 때 핸드폰 없으면 집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루 없어도 괜찮은데 말이에요. 그게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소재로 만든 영화가 건녀에게라는 영화죠. 2015년에 나왔던 영화죠. 그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한 남자가 외로워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바로 온라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온라인에 있는 여자는 오프라인의 여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세돌 그 구단이 알파고부터 비교가 안 되듯이. 뭐냐? 알파고는 무수한 바둑의 게임을 접했거든.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있는 그 여자는 무수한 남자를 접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여자보다도 너무 많은 남자를 만나봤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프라인에 여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는 괜찮은데 온라인에 여자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영화에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다가 지금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인공지능 사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인공지능 사회로 들어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여기도 강변이 있나요? 있어요. 개천이 흐르는 그런 데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거리를 가면 이제 많은 분들 걸어 나오시죠. 걸어 나오면은 그 옛날에 걸어 다닐 때 분들하고 오늘날 걸어 다닐 때 분하고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차이가 느껴져요? 속도가 빠르고 그느리고도 있겠고 선생님 굉장히 과학적 분석을 하시네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뭐가 변화가 느껴지는,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며 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개를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것 같죠? 그죠? 그 왜 그런가요? 사람보다도 자기가 기르는 개가 평정심이 더 있어서 데리고 나온다. 이거 맞는 말씀 같죠, 그죠? 이분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보다 개가 더 충성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개는 저를 너무 이렇게 잘 이해해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집에 혼자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마 개를 허락 안 해줄 겁니다. 그 기르도록. 근데 우리 사회는 아마 혼자 사는 사람이 개를 이렇게 기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개를 두고 나오면 개가 혼자 되면 외로워가지고 성격이 날카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개가 또 사고를 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혼자 두는 것도 관리가 힘들잖아요. 또 아프면 또 병원 따라 비싸죠. 그래서 안 걸리고 이러면 굉장히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막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죠. 근데 같은 값이면 그런 거 안 해줘도 되는 존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로봇 도우미입니다. 로봇 도우미. 여기에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앞으로는 자, 집에 외로우면 로봇 도우미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 인간 이웃 사람보다는 로봇 도우미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나와서 온라인에 있는 가상의 존재든 이 로봇 도우미든 이런 존재를 자꾸 만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걔를 자꾸 만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데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도록 브레이크 그런 놈이 있으면 팍 하는 거죠. 요게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우리 사회에 자꾸만 이렇게 막 뒤에 차 몰고 다서 앞에 사람이 좀 이렇게 거칠게 몰면 뭐라 그러면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칠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과거 중세 시대로 가면은 절대자한테 버림받을까봐 분리불안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존재할 때서 버림받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분리불안에 휩싸였어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사는 도시. 어쩌면 이렇게 가면 우리가 모두 병들지도 모르는 도시. 저는 인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행정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뭐 법을 어떻게 바꾸고 그건 그분들이 잘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왜 분권을 해야 되고 자치를 해야 되냐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 잘못은 전부 다 고립된다. 다 팽 들어간다. 이것이 어쩌면 죽음의 사회로 가는, 죽음의 도시로 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지금 한국 현대사를 보더라도 선생님이나 저나 다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자란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세계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한국인들 거기에서 벗어나겠나 싶죠. 오히려 제가 지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만 한국은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한국은 사실은 지금 분단의 유일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지진도 무제지만 북쪽에 핵이 날라올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사실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사회입니다. 참 우리가 용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처참했어요. 우리들의 이 조상 선배님들은 다 국가를 빼앗기고 말이죠. 국가가 또 허리가 잘라져 가지고 그죠? 만나지 못하는 이 우리 어르신들 그 정말 눈 감기 전에 좀 봤으면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떠나시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그죠? 이게 이런 국가 분단, 국가 상실 시대를 살다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국가가 너무 약한 게 너무 한이 미친 거죠. 우리도 좀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누구한테 잘리고 이렇게 막 뺏기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뭡니까? 굉장히 국가를 중시했던 사회죠. 그래서 국가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을 대단한 어떤 가치 있는 삶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뭐냐면 저걸 좋게 가져갔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저걸 권력을 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국가가 부당하게 억압해서 독재를 할 때도 소리 지르면 국가의 명령을 거해했다고 이게 가두고 말이지.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너는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가두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름 아래서 부당하게 우리를 또 했던 부분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역사. 이 고통받은 개인들이 드디어 뭡니까? 폭발을 한 거죠. 그게 저는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봅니다. 87년 민주항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군사 정권 시절이 끝이 나는 이제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당시 지금 서울시장 하는 뭡니까? 박원순 시장님, 또 지금 서울시 교육감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님, 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참여연대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런 분들이 그 시민운동, 그죠? 그때 경제실천연합회, 환경연대, 그죠? 이런 참여연대 같은 것, 이런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그때 나온 거죠. 이제 지방자치를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해달라. 이게 이제 요구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라는 문제가 역사적으로 떠오르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87년 이후가 오게 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87 이전에 국가가 과다하게 명령을 하고 억압을 했을 때 그것에 저항했던 세력들 우리 보통 민중이라는 말을 썼었죠. 노동자 연대라든지, 그죠? 이런 민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때 민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한 그 권력 앞에서 억눌려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항하기가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 기대를 별로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적인 투쟁을 많이 했었죠, 우리 사회가. 근데 87년 딱 넘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합법적 투쟁운동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합법적 저항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운동이 막 등장하는 거죠.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시민은 이게 없는 노동자 계층이라보다도 도시 중산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폭력적 투쟁이 아닌 합법적 투쟁으로 이어지는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국가의 가단 명령이나 억압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하나의 길을 찾았지만, 한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과다하게 시장에 몰입을 해요.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너무 강한 구속을 당한 아이는 있잖아요. 빨리 가족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탈출에 대한 욕구도 구속이 심한 만큼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대사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그런 통치, 국가의 어떤 구속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가를 탈출하고 싶은 욕구도 그 어느 사회보다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 달려가는 욕구가 더 강렬했던 거죠. 뭐 한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게 뭐 사실이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용정부를 내걸었잖아요. 도덕적이지 못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뭐 지도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사고들도 조금씩 들렸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냐면 굉장히 개인의 욕구를 찾고 개인의 거리를 찾고 이러면서 시장은 그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막 몰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도 시장이 들어가 버리고 학교에도 시장이 들어가 버리고 동네에도 시장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공부 잘 못하는 아이는 이 가족에서 좀 배제가 돼요. 그죠? 공부를 좀 잘 못하면은 조금만 좀 못됐다면 되게 못된 걸로 돼버리고 공부를 잘하면 아주 못됐는데도 조금 못된 걸로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주목받고 공부 못하면 배제되는. 그래서 결혼할 때도 학벌 좋으면 상당히 유리하고 학벌 나쁘면 불리해지고 이렇게 뭐냐면 모든 곳에 이 이제 시장이 지금 아마 젊은 분들 결혼할 때 직업이 뭐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돈은 얼마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조건으로 따져지는 경우들도 있는 걸 보면 점점 모든 것에 시장 논리가 파고들어 오고 있다라고 보면 가족의 시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엄마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죠? 학교에 시장이 들어가 버리니까 선생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죠? 동네에 시장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른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앞에는 뭡니까? 내가 우리에 갇혔고 밑에는 우리는 없고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를 없애고 우리를 살았던 것은 집단주의죠. 밑에는 우리를 무시하고 나만 나서는 이기주의죠. 한국 사회는 이 집단주의와 이기주의가 역사 속에 빈곤을 갖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건강한 행복한 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어디 일자리가 생기거나 할 때, 그 뭐 같은 가수 우리 후배, 우리 또 뭐 집안, 뭐 우리 아는 사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그죠? 또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또 뭐냐면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도 우리답지가 않고 나도 나답지가 않은 이 묘한 상태가 한국 사회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면요. 제가 그래서 결국 이런 국민의 시대, 민주주의 시민의 시대, 지방분권제, 다중의 시대 요거 조금만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 다중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지난해 우리가 강화문에서 이런 이제 촛불, 요즘 이제 촛불 혁명이란 말도 쓰더만요. 그리고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 소고기 때문에, 강호병 때문에 또 그 강화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 이 노동자 연대를 해가지고 뭐 투쟁을 하거나 또는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자본주의 때리 부수자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리더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의 억압 세력을 치고 나면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그냥 가족들이 나와서 뭐 먹을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지내고 뭐 어디 이념 노선의 선것도 아니고 무슨 투쟁 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우리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좀 해결이 되니까 다 어디요? 정권 잡으러 들어온 게 아니라 다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억압 세력이 있으면 억압 세력을 쓰러뜨리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쓰러뜨리고 나면 또 여기 억압 세력 돼요. 요 억압 세력이 또 문제가 되면 또 요걸 쓰러뜨리려고 또 힘을 만들어 쓰러뜨리면 또 여기 억압 세력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심과 주변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구조를 깨는 데 있어서 진안문 강화문의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어떤 권력을 지려고 하는 주체로 등장하지 않고 생활로 돌아가는 주체. 바로 그 생활의 주체가 다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운동할 때마다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양상이 아닌 거죠. 요즘 그래서 생활정치란 말도 또 쓰는 거죠. 바로 저기에 뭐가 있어요? 마을 정치가 있고요. 동네 정치가 있고 우리 이웃 정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강화문의 그런 상황을 너무 미화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로소 뭡니까? 자치 정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마 지식인들이 지난해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겠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거대 도시가 생기고 중앙이 중심이 되고 결국 중시가 주변으로 구도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근대화 과정에서 뭐 서구나 동양이 다 마찬가지죠. 이 과정에서 자꾸 속도가 빨라져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있잖아요. 다 바쁘대요. 제가 지금 머리가 길죠, 그죠? 이게 지금 잘라야 되는 자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도 없으니 자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바쁘대요. 다 바쁘대요.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나려 그러면 점심시간에 시간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점심때는 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회의하느라고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뭡니까? 자본가는 시간이 돈이고 공간이 돈이야.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면 시간을 빨리 돌려야 돼. 공간을 밀도화시켜야 돼. 그죠? 단층짜리 그 개인주택 지어가지고는 그 공간을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아파트를 파 올려버려요. 빌딩 올려버려야지. 그것도 층을 좀 낮게 해가지고 많이 올려버려요. 그리고 닭책처럼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게. 이렇게 보게 되면 공간의 고밀도와 시간의 초고속화는 자본을 정식시키려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거기다 시간을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온라인 깔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또 시간을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 KTX 깔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저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서울이 멀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먹고 살고 뭐 백화점도 거기 아쉽지만 거기서 아쉬운 대로 사 쓰는데 요즘은 그냥 서울로 khách 오면 가서 사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심지어는 막 지방에 있는 아이들 대치동에 과외 받아서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서울이야. 지역은 딱 사라져.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라져. 병원도 그렇게 많이 없어져. 그렇죠. 지역의 병원들은 기술이 떨어진다 해서 좀 병이 심각하면 전부 서울로. 자, 이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좀 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을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은 내가 절 다닐 때마다 늘 강조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비해서 특히 좀 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학력과 자본과 근력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있잖아요. 애 공부시키려고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역에서 벌어가지고 서울로 갖다 주는 거예요. 서울로. 아니 그런데 제가 예.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이제 70대 중반인데요. 예. 우리가 옛날에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살 때 예.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 말은 제주도로 가고 있나요? 여하튼 간에 이게 사람은 서울로 가야 사람이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들이 이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전부 이제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지역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방 분권 이걸 그때 본격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우리 국가의 어떤 기관들을 내려보냈잖아요. 내려보냈는데 주말 되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서울 올라와 버려요. 그냥 그 건물만 가 있고 실제로 사는 건 다 서울이에요. 왜? 애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에 뛰어난 인재들이 지역의 역사를 살려내고 지역을 길러내는 일을 못하고 지역은 비어가는. 제가 있었던 과거의 경북대학은 연고대 버금가는 대학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간 데였죠. 근데 지금은 점점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방의 몰락이 대학의 몰락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자치 안 되면 지역자치도 안 된다. 저는 이 행정하시고 제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의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면이 그런 점입니다. 왜? 모든 자본이 거리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치가 가능하지. 자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자치를 하지. 그러면 교육의 자치를 통해서 거기에서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써야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성립이 되고 그래야 그 지역이 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돈이 다 서울로 가는데 어떻게 돈도 없는데 자치를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역들마다 이 지금 광명 지역이 서울로 안 가도 여기서 교육이 해결되는 자치 구조를 갖는 것이 그래야 이게 동네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이 동네 역사를 알고 이 동네의 것들을 길러내는 과정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 대학들은 자칫 뭐냐면은, 서울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교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을 뭘 알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뭐냐면 지역 대학이 붕괴되고 교육 자치가 붕괴되면 지역 자치도 저절로 붕괴된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이 지방자치법의 117조이죠. 요 딱 지방자치에 나와 있는 조항이 요 4개밖에 없어요, 지금. 4개밖에. 이 4개밖에 없는데 아주 보면은 지방자치의 장이 중앙당의 공천을 받게 돼 있고, 그죠? 또 이 뭡니까? 이 법령과 법률에서 법률 제정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지방에. 전부 중앙정부에 있거든요. 교육 자치 같은 것도 보면 교육 자치 법률을 우리가 못 만들어요.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평가할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없어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생이 교육비가 2004년도에 벌써 13년 됐죠? 제가 일부러 과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때 벌써 1조 원이 유출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죠. 2016년도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18조 1천 원. 그러니까 이 결혼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냅니까? 저 돈이 제일 많이 드는데. 그 다음에 학군 좋은데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 대구도 수성구 엄청 비싸요. 그런 것처럼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학군 좋은 거하고 아파트가 비싼 거하고 이게 같이 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학군을 안 좋은 데 살면 나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조금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 대학이 인류인데 있으면 나 수준 높은 데고 안 그러면 낮은 데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돈이 많아야 좋은 대학 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부에 보면 정부가 27%밖에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이 밑에 이민석 선생님이 분석한 거에 하면 73%는 국민이 부담을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비를 뭐냐면 정부 부담률이 평균 69%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23%, 27%밖에 안 돼요. 이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빚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에듀푸어드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경우 2016년 말에 60만 6천 가구가 이렇대요.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직 빚이 많아요. 애 둘이를 대학을 서울로 보내다 보니 생활비에다 등록금에다 보니까 국립대학 뭐 공무원인데 이거 빚을 끊으라고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교육비가 덜 들어가는 지역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선생님처럼 배우신 분들이 이 동네에 계시면 그죠.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게 뭐냐면 한자도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좀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선생님한테는 용돈 조금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소일거리가 되시고 그러면 퇴직하고 나온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이 지역에 똑똑한 그 자식들을 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조금 그런 봉사하는 걸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죠? 또 우리가 공부라는 게 우리나라에 너무 좁아요. 국영수 하는 게 공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목포 상고를 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분이 그래도 많은 그 밑에 이 똑똑하신 장관들을 두고서 나라를 시정을 돌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읽은 거죠.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뭐 전공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계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 전문가, 저 분야 전문가가 있어. 이 중에 평생 이발사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머리 깎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은 구두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구두 닦는 걸 가르쳐 주고, 이런 거를 자꾸 많이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시고, 또 돈 없어도 그런 걸 배워서 일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어떤 그 마을이, 그 동네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자체하고 분권해야 되는 이유지.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두 수순하는 거 가르쳐 준 그 이웃집 아저씨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죠? 고마도 하나 갖다 주고 나중에 직장 구하면은 감사하다고 좀 이렇게 보답도 하고 그래서 이웃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발전해야 돼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 모르겠는데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제 오늘 말씀 선생님들 안 어렵죠? 네, 저는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대학에 있으면 또 전공 용어를 써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인대 와서 그러는 건 실례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 제가 선생님들하고 지금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전문적인 책의 언어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활에 쓰고 있는 언어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 행정 라인에서 쓰는 언어하고 집에 돌아가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하고 쓰는 언어가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공식적인 행정상에서 쓰는 언어나 기업의 조직에서 쓰는 언어들은 다 어때요? 감정이 빠져 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그 기한 용지가 애매하다 뭐라 그래요. 또 감정을 대항하면 그 공적인 일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 생활을 오래도록 하루 중에 많이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가 자주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를 많이 접하면 내 감정이 자꾸 무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돌아갔을 때 그 언어들이 살아야 감정이 소통이 되고 이웃이 생겨나는데 자꾸 조직에 쓰는 언어만 쓰다 보면 이웃이 사라져요.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그랬거든.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의 언어들 속에 정겨움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보통 배운 사람들은 책의 세계에서 쓰는 이런 그 언어가 전문적이라고 해서 그걸 더 이게 자기 잘났다고 과시하고 생활 속에서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역시 못 배웠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활 언어를 비하하고 책의 언어를 굉장히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언어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 서울 언어는 대단한 언어고 시골에서 쓰는 경상도 사투리는 저거는 아주 촌놈의 언어라서 문제가 됐다. 미국의 영어는 대단한 거고 한국의 언어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 천박하다. 이런 언어의 권력 구조. 이것이 작동하는 이상은 이웃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야, 그래서 여기 광명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렇게 원탁 테이블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카페 하나 만들어서 나와서 오늘은 어떤 분이 음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같이 듣고 또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색소폰 잘 부르는 분 오셔가지고 색소만 부르고 감상도 하면서 또 이야기하면 나누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넘쳐야 동네가 정이 흐르고 정이 흘러야 이웃이 되고, 그래야 무슨 자치도 문건도 되는 거지. 자치위원들 나와가지고 자치하자고 자치 됩니까?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나오려고 합니까? 하루 종일 지쳐 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그마한 데서 우리들이 이야기가 살아가고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소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즘 청와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뭐 분권 자치, 자치 분권 뭐 이게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자치가 되려면 분권이 돼야 돼요. 권력이 분할이 안 되면 자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권력이 분할됐다고 자치가 성립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또 엘리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맹문고등학교 나온 사람, 뭐 그래 맹문대학 나온 사람 해가지고 또 그들이 또 한 나라의 서울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 지역 안에 또 중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대로 가버리면 지역 패권주의에 빠져버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분권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권만 하면. 분권을 넘어서 자치가 돼야만이, 주민들 하나하나가 주인이 돼야만이 그게 극복이 되는 거지, 권력만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 봐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분권은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자치까지 마련이 돼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로 가는 길에 있어 분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다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핵심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분권의 자치로 가려는 건 다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치란 말 자체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구도 자유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자치는 자유를 찾아가는 활동. 자치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못 다스리면 남이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하면 그때부터 강제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스리면 누구한테 개입받을 이유가 없죠. 개인도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면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마을이 스스로 다스리면 마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죠? 그 시가 스스로 다스리면 시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스스로 못 다스리니까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너네들 좀 내야 되겠다. 니네들 역시 지방은 안 돼.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자치라는 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다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이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요 화이부동입니다. 또 알고 계시죠? 조화롭 때 하나가 되는 건 아닌 거. 누굽니까? 러시아 사람이면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지금도 아마 그렇죠. 요즘 뵙지는 못, 옛날에는 제가 그분을 뵙고 토론도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박노자 교수님이라고. 이 외국인이죠. 그죠? 한겨레 칼럼도 좀 쓰셨던 분이죠. 이분이 한겨레에 썼던 글 중에 무지개에 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아마 박노자 선생님 치시고 무지개 한번 쳐보시면 글이 뜰 겁니다. 한겨레에 실렸던 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보고 있으니까 뭐냐면, 일본이 우리를 민족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도 상당히 이 단일 민족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인종인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런 면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지개가 없는 나라다. 무지개라고 하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가 각각 제 색깔을 내면서 그게 조화를 이루을 때 멋있는 무지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들이 한 색깔로 통일하는 게 아니고, 동이 아니고, 같은 동자가 아니고 다양한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치 분권한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색깔을 갖고, 그 색깔들을 한 색으로 국가가 만들지 말고 그 색깔들이 조화를 찾아가는 게 분권 자치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러니까 분권, 다시 말하면 무지개 나라 만드는 거죠. 무지개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게 예술이죠. 미학이고. 그렇잖아요. 옳은 거 따지는 건 도덕이죠. 그죠? 틀렸다, 맞다, 합리적인 거 따지는 건 과학이죠. 과학과 도덕의 공통된 점은 뭐예요?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보편성을.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보편적이어야 되고, 중력법칙도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에서는 뭐냐면 개성이 들어가서 역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술은 개성이 들어가죠. 개성이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뭡니까?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를 부자로 만들고,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런 과학 강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고, 또 우리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무장하라고 해서 이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그 도덕적 강한 훈련을 받았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이 다양성이 소통이 못 되는 그런 어떤 빈곤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념 간의 갈등, 진보, 보수, 동서, 영남, 호남, 막 이렇게 해서 적대의 정치를 그동안 수행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분권 자치로 가는 길은 뭐냐면 마을마다 다양한 색깔들이, 시마다 다양한 색깔들이 그 꽃을 피워서 어우러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해보고 싶은 건데요. 시간 관계상 좀 건너 많이 가야겠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냐면요. 요겁니다. 이가자키, 여기 보면은 마을 만들기라는 실천조 책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사 보시기 바랍니다. 요 책, 번역이, 일본어 책에 번역이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다무라 아키라 선생님이 이렇게, 일본의 마을 자치에 관한 글을 실은데, 조중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글을 하나 따왔어요. 이가자키 항에는 헌법이 있는 바, 그중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거.
세 번째는 아름다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요즘 이제 네트워크 시기니까죠. 이게 지금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네트워크.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예술 문화도시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국가 명령사회를 거쳐서 시장 경쟁사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아름다운 미학도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요걸 위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제가 12월 달에 어떤 그 대구 시내 이 카페에 가서 특강을 할 책의 내용입니다. 요게 보면은 아름다움은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름다움은 우리가 반사적으로 지식인이나 소유주로서 행동하지 않고 소유욕과 편협한 합리주의에서 대상을 정복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우리를 예방을 하고 오늘날 상대주의 시대이지만 아름다움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절대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엄마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올라요? 존경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떠올라요? 엄마가 떠올라요?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있잖아요. 존경은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래요. 사랑은 어머니를 떠올린대요. 이 존경이란 단어는 도덕적 가치와 관계된 단어예요. 사랑은 예술적 가치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느껴지느냐면 아버지는 옳다 그르다를 늘 지적하면서 나에게 항상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본능을 표현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들의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너무 도덕적인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나기를 하느냐면 엄마는 용서하거든요.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버지가 뭐라 해도 뒤에 숨겨주고.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랑은 뭐냐면요. 옳은 것보다도 그 처지를 이해하려고 들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예술이 그리는 건 존경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남편으로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어릴 적에 아이랑 같이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짜장면도 같이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으면 이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멀지 않을 텐데 너무 내가 모랄하게 키운 거예요.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이들하고 그렇게 어릴 적에 막 놀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가 누구를 사귀는지도 이야기할 거고 막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친해지고 난 다음에 막 내가 지금 다시 애를 키운다 합시다.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아이랑 뭐냐면 야 이제 너 중간고사 다 하고 오는데 공부 조금 해야 안 되겠니? 그러면 아빠 맞다. 진짜 공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평소 때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는데 너 지금 시험 때 다 하고 왔잖아. 뭐. 아씨 또 뭐라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부하란 말인데도 전자는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데 후자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감정 공동체가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갖춰야 될 중요한 거 놀이터, 쉼터, 일터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분권 자치한다 하면서 일터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그건 똑같은 도시가 겪고 있는 아픔을 그대로 겪고 푸근하게 쉴 수 있고 자궁에 돌아가서 어머님 자궁 속에 쉴 수 있고 거기서 좀 뛰어놀 수 있고 수영도 좀 하고 놀이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놀아야 또 친해지죠. 놀아야 또 뭐 같이 뭐 해보죠. 이웃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21세기 정치, 한국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도덕 정치, 경제 정치도 중요하지만 미학 정치다. 이게 자치가 분권이 가야 될 길이다. 오늘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러 왔어요. 저는 인문학자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입안해야 될지는 또 사회과학자 선생님들이 하시겠죠. 그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보면요. 가장 그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화내는 인간입니다. 예. 그게 나와요. 보세요. 가장 멋있는 인간이 웃는 인간이에요. 예. 그 책 한번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